안녕, 넌 누구야? 안녕하세요, 진용성님. 저는 노바라고 해요. 당신의 비서로서 일정, 메일, 데이터 관리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가워.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줘. 만나서 반가워요, 진용성님. 제가 알고 있는 진용성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이름 진용성, 가족,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총 7명. 학력, 2020년 AI 브리지 대학교 학사 졸업. 직업, AI 자동화 컨설턴트. 취미, N8N 워크플로우 구축. 특기, 중국어. 반려동물, 강아지 1마리, 고양이 1마리. 필요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고마워. 그러면 내가 오늘 받은 메일들을 요약해 주겠어? 진용성님, 오늘 받은 메일들을 요약해 드릴게요. 1. 크몽 서비스 승인 안내. 등록한 서비스가 승인되었다는 안내로 성공적인 판매 활동을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2. 노션 팀에서 온 메일, 팀을 위한 노션 관련 소식입니다. 3. 엔트로픽 팀에서 온 메일, 클로드라는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툴과 연결할 수 있는 디렉토리 런칭 소식입니다. 필요하시면 각 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용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AI 에이전트 기본 구축은 마스터하실 수 있으니 굳이 다른 소스를 더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NLN이라는 툴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를 학습하고 계신 입문자, 초보자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불어 내 일상에, 내 현업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도 도움될 만한 부분이 많을 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일부는 제가 지난번 올렸던 AI 자동화 입문 콘텐츠와 내용이 겹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북마크 형태로 남겨둘 테니 혹시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를 활용해서 스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NLN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실제 구동 화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NLN은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 전송을 자동화하는 툴입니다. 이게 키이고 기본이에요. 나머지 AI 에이전트, MCP 등 여러 수식어는 기본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들일 뿐입니다. 기본을 잊고 수식어와 신기술에만 끌려다니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관련하여 제가 구글 트렌드를 확인해 보니 24년 하반기부터 지표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그 추이가 강해지면서 어느새 25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앞지를 만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 툴 중에서도 왜 더 인기가 많아질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이성입니다. 노코드, 로우코드 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또는 개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 가능한 낮은 진입 장벽이 큰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텔레그램, 노션 등 저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서비스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 수가 약 500개에 이르고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넓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생성형 AI가 개입해서 문장 구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취급하고 생성도 하면서 동시에 연동된 툴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판단력까지 갖추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처럼 유연하게 사고하며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일부를 낮은 비용으로 대체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즉,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툴인 거죠. 생산성 향상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앞으로도 NLN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NLN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해지겠죠? 영상에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우선 구글과 텔레그램 계정이 필요한데요. 이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니 없다면 만드시길 권장드리고요. 더불어 오픈AI API 키가 필요합니다. API는 제가 곧 설명드릴 것이고 API 키 발급 방법도 영상 중간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는 유료입니다. 최소 5.5달러 결제 후 사용한 만큼 차감되는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5.5달러 한번 결제하고 2, 3개월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NLN 계정이 필요합니다. 브라우저상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버전은 최초 가입 후 14일 동안 무료이고 이후 월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나름의 팁을 드리자면 NLN 클라우드 버전은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해서 학습하시는 동안 내가 가진 네이버, 카카오, 지메일 등을 모두 활용해 각각 14일씩 무료 이용해 보시고 이후 내게 잘 맞다, 앞으로도 활용할 만하다 싶을 때 유료 결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NLN은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내 PC 또는 내 서버에 설치 후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데요.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I 자동화,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지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 영상인 만큼 가볍게 말씀드리고 추후 중급 또는 별도 영상에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PI입니다. 앱과 앱,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식이자 통로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 GPT의 경우 브라우저상 채팅창을 통해 소통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생성하는 AI 엔진은 사실 어딘가에 별도 위치한 서버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서버에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전달 또는 요청하고 결과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게 API입니다. 두 번째는 JSON입니다. 문자 형식의 데이터, 자료 구조로 중괄호인 브라켓 안에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특히 NLN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엑셀에 좀 비유하자면 엑셀에선 보통 지붕처럼 상단에 컬럼들이 위치하고 그 아래 로우, 행별로 데이터가 나열되잖아요. 여기서 가로와 세로를 전환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안에 좌측엔 컬럼명, 우측에 행 또는 셀 값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 JSON은 좌측이 키 혹은 필드라고 불리우고 우측을 value 혹은 필드 값이라고 칭합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이름, 나이, 사는 곳, 취미 등 보통 엑셀에서는 컬럼으로 활용될 만한 키워드가 JSON의 좌측,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각 기준에 부합한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value입니다. 더불어 JSON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특이사항이 없다면 각 키와 value를 또는 필드와 필드 값을 큰 따옴표로 묶어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시에서 나이, 취미는 큰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죠. 여기서 나이의 경우 컴퓨터가 숫자로 인지하고 산술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특수 목적이 있을 경우 따옴표에 묶지 않습니다. 취미의 경우 유사 성격, 타입의 데이터를 대괄호로 묶어 여러 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배열 구조라고 하는데 JSON의 value, 필드 값 안에 배열이나 혹은 추가 JSON과 같은 다른 자료 구조를 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특성까지만 이해하시면 오늘 함께 AI 에이전트를 구축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세 번째는 credential, 인증 또는 인증 정보라고 하는데요. 내가 구축 중인 시스템에 외부 서비스를 연결할 때 활용되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NLN과 구글은 별개 회사죠. 그런데 우리가 NLN 내에서 지메일 발송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구글의 지메일, 그 중에서도 메일을 발송할 내 계정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구글과 지메일에 내가 그 계정 주인인데 이를 외부에서 활용 중이야 라고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실행할 때마다 동일 절차를 반복하려면 번거로우니 이를 저장해두고 지속 활용하는 게 크레덴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은 설명만 들어서는 아직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중간에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제가 그때마다 상세 설명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화와 AI의 발전 단계입니다. 먼저 자동화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되었고 우리 주변에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강 신청 매크로, 게임에서 자동 사냥 매크로와 같이 사람의 조작 없이도 계속 무언가를 알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다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매우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챗 GPT와 같은 LLM, 즉 대형 언어 모델 AI가 발전하고 상용화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자동화를 목적으로 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고 생성할 수 있는 LLM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이전 자동화와는 차원이 다른 AI 자동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비정형 데이터를 읽고 새로운 글, 이미지 형태의 정보를 생성 후 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AI 자동화 또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AI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재활용하는 등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거죠. AI 또한 어디까지나 자동화 프로세스 중 하나의 스텝 정도로만 활용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되죠. 특히 25년 올해 굉장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AI가 마치 사람처럼 의사결정하고 자동화 중간 과정이 아닌 그 자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메모리라는 장치도 갖추면서 사용자와의 소통도 원활해지게 되었죠. 그런 AI 에이전트를 오늘 저와 A부터 Z까지 한 땀 한 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AI 자동화와 AI 에이전트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두 가지 모두 인풋을 입력받아 아웃풋을 출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AI 자동화의 경우 LLM이 어디까지나 중간 과정의 툴일 뿐이죠. 자동화가 취급하는 데이터와 생성하는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장, 음성, 이미지 등도 AI가 분석하고 이해하며 블로그 포스트와 같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가 있죠. 다만 사용자와 소통은 없고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쭉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아웃풋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해 출력물의 형태를 변경하려면 프로세스 내 세팅도 다시 해야 합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세팅된 규칙이 아니라 학습 기반의 의사결정과 환경 변화에 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차별점입니다. 이를 통해 AI와 소통이 가능하고 AI가 선택적으로 툴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웃풋의 개선이나 형태 변경에 유연합니다. 더불어 사용자와의 소통 내용이 기억될 수 있도록 메모리를 장치할 수도 있어 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만큼 특히나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AI 에이전트가 활용되고 있고 범용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이를 구축할 때 사용할 툴인 NLN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NLN의 클라우드 버전 화면입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기서 기능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특장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NLN은 노코드, 로우코드로 API, LLM, 서비스, 데이터 흐름 등을
연결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툴이라고 합니다. 뭔가 말이 어렵죠?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워크플로우란 그 자동화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파란색 배경의 예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게 워크플로우, 즉 자동화 시스템 그 자체인 거죠.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관적이에요. 보시면은 아이콘들이 쭉 연결되어 있죠. 전부 코딩은 한 줄도 없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꾸려진 것들입니다.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면은 좌측 상단의 아이콘이 최초 입력된 데이터, 즉 인풋을 활용해 어떤 액션을 수행하고 출력한 아웃풋을 선에 따라 연결된 다음 아이콘에 전달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계속 전달하고 순차적으로 액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어가는 게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아이콘들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는 각각 고유의 액션, 작업, 기능의 단위인데요. 사용자 또는 이전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인풋받아 가공하거나 활용하는 등 액션, 작업, 기능을 수행하고 아웃풋 데이터를 출력해 이어진 다음 노드에 넘깁니다. 다음 노드에겐 그게 다시 인풋 데이터로 취급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겠죠. 그러한 노드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며 설명드릴게요. 예시는 어디까지나 샘플 몇 개를 추려서 리스트업한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노드가 있습니다. 먼저 트리거 노드입니다. 트리거는 총의 방아쇠를 의미하죠. 땅 쏘면 총알이 발사되는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실행시키는 기점이자 최초 액션입니다.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는 없거나 혹은 사용자로부터 받아 다음 노드에 전달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라고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트리거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클릭이나 채팅 메시지, 양식 폼 입력 후 제출 등이 연습할 때 많이 쓰이는 간단한 트리거입니다. 스케줄 트리거로 특정 일정을 정하고 알아서 워크플로우를 반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위의 혹은 별개의 워크플로우가 현재 워크플로우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텔레그램, 지메일, 슬랙 등 외부 서비스의 특정 조건, 예를 들면 메시지 수신 같은 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 노드입니다. 보통은 연결된 외부 서비스에서 무언가 기능을 수행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수신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행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내 캘린더의 일정들을 읽어오거나 일정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외에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이처럼 다양한 앱 서비스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액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있죠. 하나 클릭해 보면은 수행 가능한 액션도 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틸리티 노드입니다. 얘네는 고유의 기본 노드로 입력받은 인풋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JSON 데이터를 인풋받아 키와 밸류를 변경하거나 이를 파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파일을 JSON이나 문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인풋된 밸류 값에 따라 출력하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분기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 혹은 갈래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합치는 병합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노드인데요. NLN에 기본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연결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드라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중급 수준의 영상을 만들 때 깊이 있게 설명드리면서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급 수준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에이전트 노드입니다. API로 연결한 LLM을 마치 두뇌처럼 활용하는 노드인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메모리를 연결하면 일종의 기억력을 부여해서 소통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요.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툴로 연결해 선택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영상 중반부에서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 하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보면 연결 가능한 LLM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대부분 있죠?
이렇게 NLN이 작동되는 원리와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가입부터 인터페이스 설명, 그리고 간단한 AI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심플하게 메일함에 최근 수신했지만 읽지 않은 메일들을 AI가 요약하고 액션 플랜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에 우선 AI 자동화 워크플로우부터 함께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기본 원리에 대해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누워서 꼼지락거리다가 기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일어나 걷고 나중에 뛰는 것처럼 먼저 기어가는 연습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히려 더 실용적인 예시로 깊이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은 쭉 스킵하시거나 혹은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스킵하지 않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LN의 가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 NLN을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타나고요. 클릭해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25년 7월 15일 기준 NLN은 아쉽게도 아직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모든 구성이 영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중요한 필요한 부분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의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각 탭의 정보를 입력 후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되고 14일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몇 가지 설문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어드민 패널로 넘어가는데요. 어드민 패널은 현재 계정의 작업 환경 및 결제 정보 세팅, NLN 버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활용할 게 없기 때문에 가운데 오픈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오버뷰 화면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기본은 화이트 톤인데요. 저는 어두운 톤을 좀 더 선호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좌측 하단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해서 세팅스 탭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밑에 퍼스널라이제이션의 ธี임을 클릭해서 다크 ธี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 세이브 버튼 클릭하고 좌측 상단 세팅스 버튼 클릭해서 본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버뷰 화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가운데 워크플로우 탭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거나 작업 중인 워크플로우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하나 택해서 우측에 점점점 클릭해 보시면은 해당 워크플로우를 오픈하거나 쉐어 공유하거나 듀플리켓 복제하거나 아카이빙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inactive 토글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시면은 액티브 상태로 바뀌면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해당 워크플로우를 활성화, 상용화 시킵니다. 일단 비활성화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위에는 깔때기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필터라고 해서 하단 리스트에 표시할 내용을 속성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ow Archived Workflows를 클릭하면 아카이빙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도 표시가 됩니다. 일단 클릭은 해제할게요. 넘어가서 두 번째 Credential 탭에는 우리가 생성해둔 인증 정보가 리스트업 됩니다. 인증 정보는 미리 생성해 둘 수도 있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점점점과 필터 기능은 워크플로우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Executions 탭에는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실행했던 이력이 로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좌측의 필터를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했던 이력만 별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둔 워크플로우의 문제 파악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상단 오버뷰 단어 밑에는 대시보드 형태로 각종 지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일주일 이내 수치인데 클릭하면은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와 같이 상단의 기간 설정 후 워크플로우 실행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좌측 버튼들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상단의 집 모양을 클릭해서 최초 오버뷰 화면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좌측 바 중간에 보시면은 자그마한 표시가 우측을 가리키고 있어 이를 클릭하면 펼쳐보기가 가능하고요. 펼친 상태에서 맨 위에는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세 가지 탭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워크플로우 구성 작업이 가능한 캔버스를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 크리덴셜은 인증 정보를 사전에 생성할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의 경우 워크플로우를 파일로 친다면은 일종의 폴더처럼 다수 워크플로우와 인증 정보를 그룹화해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곧 하나 만들면서 추가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주황색 버튼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합니다. Create Workflow를 클릭하면은 바로 캔버스 화면으로 넘어가고 우측 드롭다운 클릭하면은 크리덴셜 또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 사람 모양 버튼 클릭하면은 오버뷰 화면에서 대시보드는 빠지고 깔끔하게 워크플로우, 인증 정보, 실행 이력만 나타납니다. 그 밑에 화살표 모양 Shared Video 버튼을 클릭하면은 현재 내가 공유 중인 워크플로우와 인증 정보가 나타납니다. 하단은 프로젝트 관련 버튼인데 Add 프로젝트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펼쳤던 패널은 다시 접겠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구성 창이 나타나고 프로젝트 상세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콘은 그대로 두고 이름을 간단히 입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NLL은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워크플로우 내에 한글을 사용할 경우 약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대부분의 내용을 간단한 영문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워크플로우 바뀌지만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명도 영어로 practice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설명에는 오늘 날짜를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프로젝트 멤버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혼자고 이렇게 유지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 세이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후 프로젝트 이름 밑에는 현재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워크플로우, 인증 정보, 실행 이력이 표시되는데요. 워크플로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비어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Start from Scratch 버튼이나 혹은 우측 상단의 Create Workflow 버튼을 클릭해서 캔버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빈 캔버스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노드를 생성하고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작업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익숙해지셔야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현재 프로젝트 명이 나타나고 My Workflow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현재 워크플로우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이름 입력 후 엔터 치시면 되고 저는 practice 언더바 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 변경이 되었고 우측에 태그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practice 입력해 보고 NLN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태그는 여러 개를 달 수 있어요. 이후 외부를 클릭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좌측 공백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손 모양으로 바뀌면서 워크플로우 내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좌측 하단의 미니맵으로 내가 위치한 곳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미니맵 밑에 네모 버튼을 클릭하면 Zoom to Fit이라고 해서 워크플로우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자동 이동합니다. 그리고 옆에 줌인, 줌아웃 모두 활용 가능하고요. 너무 멀거나 가까울 때는 동그라미 화살표 버튼 리셋 줌을 클릭해서 기본 뷰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또는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패널이 열리고 What triggers this workflow라고 나타납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시작을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트리거 노드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눴었죠. 간단히 클릭으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마우스 모양 아이콘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노드가 구성됩니다. 우측 상단의 세이브 버튼 클릭해서 저장까지 해볼게요. 이후 캔버스 하단에 주황색 Execute Workflow 버튼을 클릭해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드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줌인 해볼게요. 워크플로우 실행 후 노드가 이상 없이 작동하면 이처럼 가운데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고 우측에는 출력한 아웃풋의 개수가 표현됩니다.
이번에는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리네임을 클릭해서 노드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현재는 영어가 너무 길어서 저는 간단하게 클릭이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네임 클릭해 저장하면은 이름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좌측 하단 Zoom to Fit 클릭해서 살짝 떨어져 볼게요. 다음 노드 생성을 위해서 현재 노드 우측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What happens next라고 써있는 패널이 열립니다. 트리거로 시작은 했으니 그 다음 액션을 고르라는 의미인데요. 선택지에서 택할 수도 있지만 검색도 가능해서 Gmail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Gmail을 클릭하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Get Many Messages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구성 창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트리거 노드를 제외한 일반적인 노드는 모두 좌측 패널의 인풋 데이터, 우측 패널에 노드를 실행하면 출력되는 아웃풋 데이터가 표시되고 중앙은 현재 노드의 구성 패널이 표시되어 노드의 인증, 기능, 설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패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아이콘이 있고 우측에 노드 이름이 있습니다. 캔버스 화면이 아니더라도 각 노드 구성 패널에서 노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릭해서 Read Mail로 수정 후 엔터 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영문으로 작성해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Parameters와 Settings라고 써 있습니다. 이 둘은 노드마다 구성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주요 기능은 유사합니다. Parameters는 노드의 인증, 기능, 역할 등 노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탭이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Settings는 노드의 실행 동작을 제어하는 탭으로 보통은 기본값이 무난하기 때문에 다룰 경우가 거의 없는 고급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돌아와서 Parameters의 첫 번째 항목 Credential to Connect With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드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할 때 인증 정보를 택하는 항목인데요. 저희는 아직 인증 정보를 생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 Create New Credential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크리덴셜을 생성하는 탭입니다. 모든 외부 서비스는 이와 유사한 창에서 인증 정보를 작성 후 연결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증 정보는 NLM 내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매번 이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는 현재 프랙티스 프로젝트 안에서 구성 중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 내에 저장 후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Gmail을 포함한 일부 구글 서비스의 경우 그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현재 Auth2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유지한 채 아래 Sign it with Google을 클릭해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내 계정을 확인 후 계속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잘 연결되더라고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팝업은 닫기 처리하겠습니다. 각 크리덴셜의 이름도 수정 가능합니다. 상단의 로고 옆을 클릭하고 간단하게 Gmail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변경이 됩니다. 우측 Save 버튼 클릭하고 창을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파라미터는 Resource입니다. 우리가 Gmail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정할 수가 있고 메일 요약 자동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메일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유지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의 get many의 의미는 우리가 리소스로 선택한 메시지를 2개 이상 읽어오겠다는 의미이고요. send나 delete를 선택해서 메일을 발송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을 위해서는 메일을 읽어오는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return all 토글인데요. 우리가 리소스로 쓰려는 메시지의 최대 활용 개수를 의미합니다. 토글을 활성화할 경우 사실상 메시지 전체를 읽어오는 것인데 메일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 내용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해당 토글은 비활성화 유지한 채로 아래 리밋을 5로 세팅해 메일 확인건을 최대 5개로 제한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Simplify 파라미터는 Gmail 외 다른 노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현재 노드가 작동되면서 출력하는 아웃풋을 좀 더 보기 좋게 다듬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외되는 데이터들이 있어 비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저희가 캔버스 화면에서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실행시켰지만 각 노드에서는 개별 노드의 실행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Execute 스텝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아웃풋 패널에 내용이 생겨납니다. 심플리파이 기능을 비활성화시켜서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메일의 본문도 포함됩니다. 아웃풋 패널의 설명 전 중앙에 파라미터만 마저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필터즈는 우리가 읽어오는 메일 중 특정 속성을 가진 것만 가져와야 할 때 쓰입니다. Add Filter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여러 항목이 있죠. 그중 Read Status, 읽음 상태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Unread Emails Only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읽은 것은 요약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필터를 구성해서 다시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상단에 Execute Workflow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팅한 바에 따라 메일함에 읽지 않는 메일 최대 5개에 대한 데이터가 우측 아웃풋 패널에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는 스키마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제이슨 버튼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데이터는 모두 동일하지만 표시 방식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뷰만 바뀌는 거죠. 특히 제이슨 뷰를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제이슨 형식으로 브라켓 안에 데이터가 키와 밸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브라켓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제이슨을 묶어서 접기도 가능합니다. 뷰 버튼 하단에 보시면은 느낌표로 읽지 않은 메일이 5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표시되면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업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이슨을 접으면 5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는 다시 큰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처럼 아웃풋은 대괄호 안에 제이슨을 묶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테이블 뷰를 보시면은 5개의 아이템이 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앞서서 제이슨과 엑셀을 비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단에 제이슨 키가 들어가고 하단에는 행별로 밸류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편해서 많이 쓰는 스키마 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웃풋 패널 우측 상단 끝에 보시면은 핀 모양 아이콘도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This data is pinned라고 위에 표시가 됩니다. 이는 현재 출력된 아웃풋을 고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계속할 텐데요. 그때마다 메일의 데이터를 갱신하면은 신규, 삭제되는 메일로 인해서 데이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 작업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노드가 읽어드린 메일이 4개였는데 다음 실행 직전에 신규 메일이 들어와서 이후 5개로 표시되면은 이게 노드나 워크플로우의 구성의 이슈인지 혹은 메일의 송수신 이슈인지 즉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그 외 목적으로 때로는 노드에서 출력된 결과물을 고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핀 또는 고정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은 이 노드는 작동되었다고 가정하여 아웃풋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되고 다음 노드가 실행됩니다. 핀 아이콘 바로 왼쪽에는 연필 모양 아이콘도 있습니다. 클릭해보면은 아웃풋 데이터가 수정 가능 상태로 변경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간단한 내용을 수정 후 우측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로 변경 저장되네요. 데이터를 고정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은 꽤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메일 노드를 활용해서 노드 구성창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고 구성창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좌측 상단에 Back to Canvas 버튼을 클릭하거나 그냥 창의 외부를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에 ESC 버튼을 치셔도 됩니다. 나가서 우측 상단에 Save 버튼 클릭해 볼게요. 캔버스 중앙을 보면은 노드가 2개가 있고 트리거 노드 옆에는 1 아이템, 지메일 노드 옆에는 5 아이템스가 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트리거 노드에서 액션을 수행해서 실행이라는 아웃풋 데이터가 1개 발생한 반면 지메일 노드의 경우 5개의 메일을 읽어오는 액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이템이 5개가 아웃풋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드 입장에서는 5개의 아이템을 인풋받아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버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노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측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aggregate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노드 설명으로 Combine a field from many items into a list in a single item 이라고 나와 있죠. 직역하면은 다수 아이템의 필드, 즉 제이슨의 키겠죠. 이를 결합해서 하나의 리스트 아이템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와닿지 않으니까 직접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노드 구성 창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인풋 패널, 중앙에는 현재 노드 구성 패널, 우측 아웃풋 패널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는 이전 노드의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메인 노드가 출력한 아웃풋이 현재 노드의 인풋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키마 뷰에서 작업해 볼게요. 참고로 스키마 뷰의 경우 테이블이나 제이슨 뷰와 달리 복수의 아이템이 모두 표현되지 않습니다. 대표로 첫 번째 아이템만 표시되고요. 그 대신에 그만큼 키, 필드가 중복 표현되지 않아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이후 중앙에 노드 구성 탭 첫 번째 파라미터를 Individual Fields로 택해 필드를 개별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제이슨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릴 때 키와 밸류로 구분되는데 이를 다시 필드와 필드 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필드를 의미합니다. 다른 옵션인 All Item Data는 그냥 전체를 합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Fields to Aggregate 항목은 저희가 구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현재 인풋 데이터에 메일에 대한 필드가 너무 많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 중에 우리가 쓸 것만 딱 떼어서 합치겠습니다. 메일 요약을 위해서는 본문이 필요하겠죠? 이는 중간에 보시면은 텍스트라는 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쭉 끌어와 볼게요. 그리고 키의 이름도 텍스트보다는 body라고 바꾸겠습니다. 하단 rename field 활성화시키고요. output field name에 body라고 써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상단 execute step 클릭해 노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우측 아웃풋 패널의 각 메일의 본문만 body라는 이름으로 재구성되어 잘 표시됩니다. 다른 뷰로도 한번 볼게요. 테이블 뷰, 제이슨 뷰. 이상이 없이 잘 나타나니까 창을 나가보겠습니다. 좌측 상단 Back to Canvas, 오른쪽에 Save, 중앙에 보시면은 세 번째 Aggregate 노드 우측에는 1 아이템이라고 표시됩니다. 이전 노드의 5개 아이템이 각 메일의 모든 정보를 포함했다면 이 중에 본문만 발췌하고 이를 뭉쳤죠. 그래서 한 개로 재가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집하고 가공한 데이터를 요약해줄 AI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Open AI를 검색해 볼게요. 챗 GPT를 만든 회사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행 가능한 다양한 액션이 뜨는데 그 중에 메시지 모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노드 구성 창이 나타나는데 이제 감을 좀 얻으셨나요? 이처럼 워크플로우 구성은 노드 하나하나 세팅해 나아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오픈 AI 또한 NLN과는 별개 회사죠. 그러면은 외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미터인 Credential to Connect with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넣고 연결해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없겠죠? 물론 신규 가입자는 무료 크레딧을 발급받아서 인증 절차를 보류해도 되긴 하지만 소진되면 언젠가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Create New Credential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팝업이 뜨고 중간에 보시면은 API 키 입력란이 필수 항목입니다. 이를 채워야 하는데요. API는 설명드린 것처럼 OpenAI의 서버에 직접 무언가를 요청하고 받을 때 활용되는 데이터 전달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개념이 인증 절차에도 들어오는 이유는 OpenAI가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만 API로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키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를 받는 것 자체가 회원 인증을 진행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결제까지 진행한 회원의 요청에만 정상적으로 서버에서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주소창에 platform.openai.com을 입력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버튼을 이용해 가입 후 로그인 해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해서 쉽게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톱니바퀴가 있는데 계정의 설정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제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 대시보드를 클릭하고 좌측 섹션에 중간에 보시면은 자물쇠 모양의 API 키즈를 클릭해서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 플러스 Create New Secure Key를 클릭하겠습니다. 팝업에 입력을 진행할게요. 원하는 API 키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넣어주시고요. 저는 N Practice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단 초록색 Create Secure Key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을 완료하고요. 바로 카피 버튼 클릭 후 N에 돌아와 비어있던 API 키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별도로 무슨 서비스든 API 키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고요. 저 또한 이번 영상 이후 해당 키는 삭제 예정입니다. 이름 바꾸어서 또 생성하면 되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초록색으로 잘 연결된 것이 표시되었다면 나가보겠습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도 구성해 보겠습니다. 리소스는 클릭해보면 이미지, 오디오 등 AI가 활용할 데이터의 종류를 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매일 본문을 읽고 요약할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대로 둘게요. 다음 오퍼레이션 또한 AI에게 텍스트를 메시지 형태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의 모델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서 모델은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 AI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데 리스트업 해주면 고르겠다는 의미에서 from list 그대로 두고 옆에 미니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성비 모델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 GPT-4 미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품질은 최신 모델 중에서 미니가 붙지 않은 모델들이 좋습니다. 다만 그만큼 비싸고 내용 분석 가공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음 파라미터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프롬프트와 롤이라고 두 가지 항목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단 Add Message를 클릭해서 프롬프트와 롤을 각각 두 개로 만들겠습니다. 그중 상단의 롤을 클릭해서 시스템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I를 활용할 때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쉽게 말해 AI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챗GPT한테 쓰는 메시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프롬프트, 두 번째는 유저 프롬프트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활용하는 AI 모델의 관점, 성격, 역할, 주관, 톤, 출력 데이터의 형태 등을 설정합니다. 일종의 배경 세팅인 것이죠.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보내는 명령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보통 외부에 표시되지 않지만 세팅해 둘 경우 AI가 모든 유저 프롬프트에 이를 고려하여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좀 더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유분방한 AI를 약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AI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기법,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쉬워 보이지만 몇 가지 챙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조금 알면은 AI와 소통 효율성과 생산성이 몇 배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별도 영상을 준비 중이고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추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길게 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제이슨 형태로 내용을 출력해달라고 달아두었습니다. 제이슨은 사람도 컴퓨터도 서로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얘네들 내에서 활용하기도 용이합니다. 넘어가서 유저 프롬프트도 입력해 볼 텐데요. 잠시 노드의 매우 중요한 기능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라고 쓰여진 곳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은 우측에 작게 픽스드와 익스프레션이라는 탭이 나타납니다. 이는 AI 노드뿐만 아니라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탭은 현재 노드가 각 항목에 들어갈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우선 픽스드를 택할 경우 데이터를 정적으로 상수처럼 고정해서 쓴다는 의미고요. 익스프레션을 택할 경우 데이터를
동적으로 변수처럼 유연하게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데이터를 고정해서 정적으로 쓴다는 의미는 입력 내용에 변동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고, 방금 우리가 작성한 시스템 프롬프트가 좋은 예시입니다. 반면 동적 데이터 활용은 이런 겁니다. 우선 좌측의 인풋 패널의 뷰를 제이슨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이슨은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키인 바디에 커서를 두고 유저 프롬프트에 쭉 끌고 와 보겠습니다. 표시 형태가 약간 바뀌면서 좌측에는 fx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우측에는 expression이 자동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서 fx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인데 이를 깊이 다룰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절트에는 JSON 데이터의 value가 표시되죠. 우리는 키를 끌고 하는데 value가 나타나는 겁니다. 익스프레션 상태에서는 내용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작은 네모 버튼 클릭해 볼게요. 펼쳐진 창의 왼쪽은 이전 노드들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중앙의 익스프레션 탭은 하단에 Anything inside bracket is JavaScript라고 써 있습니다. 이처럼 얘네들 전반에는 자바스크립트가 활용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직 초급 단계에서는 깊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익스프레션 탭에는 별도 텍스트도 입력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앞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리절트 탭에는 우리가 작성한 텍스트와 바디 데이터의 밸류가 조합되어 구성됩니다. 이메일의 본문이라는 범주 자체, 즉 제이슨에서 키는 변함없지만 수신한 이메일과 시점에 따라서 요약해야 될 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키를 고정하고 밸류를 변수로 두어 데이터를 동적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을 닫고 돌아와서 노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아웃풋 패널에 내용이 출력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콘텐트 키에 데이터가 분류되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뷰를 바꿔서도 볼게요. 테이블 뷰, 제이슨 뷰까지 확인했지만 좀 더 깔끔하게 분리되길 바랐던 우리가 원했던 양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 메시지에 분명히 제이슨 형태로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출력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데 노드 구성 탭 하단으로 가보시면은 Output Content as JSON 이라는 토글이 있어요. 이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한번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방금 콘텐트에 묶여있던 데이터들이 분리되어 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노드가 잘 구성되었으니까 상단에서 이름을 좀 심플하게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냥 AI라고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Back to Canvas 클릭해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단에 Save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드로 AI가 요약해준 내용을 메일로 발송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요. Gmail을 검색하겠습니다. 다양한 액션들이 있겠죠? 그 중에 Send a Message를 클릭하겠습니다. 크리덴셜은 이미 이전 노드에서 생성했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 리소스를 클릭해보면 Gmail에 여러 기능이 나타나는데 저희는 메일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 그대로 유지할게요. 다음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가면은 클릭했을 때 다양한 액션이 있지만 발송을 위해서 Send 또한 유지하겠습니다. 2에는 일단 본인의 이메일을 기재해서 직접 받아볼게요. 서브젝트는 메일의 제목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안 읽은 메일 요약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적 데이터가 되겠죠? 다음 이메일 타입의 경우 클릭해 보면은 텍스트와 HTML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일반적인 문자로 구성된 메일을 작성을 한 것이고요. HTML은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필요하다면 스타일을 넣어서 메일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플로우의 목표는 얘네들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일단 텍스트로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HTML 활용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AI 자동화 입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 파라미터는 메일의 본문입니다. 이전 AI 노드가 요약해준 내용이 정리되어야겠죠? 익스프레션으로 변경하고 우측 하단 네모 버튼 클릭해 펼쳐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AI 노드의 아웃풋 중에 각각을 끌어와 보겠습니다. 우측 리절트 패널에 구성하고자 하는 메일 본문이 잘 표시되네요. 창을 닫고 나가볼게요. 노드는 잘 구성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겠죠. 상단 Execute 스텝 클릭해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곧바로 아웃풋 패널에 나타나고 에러 표시는 없네요. 메일 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에 메일이 들어왔고 클릭해서 본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본문까지 이상 없습니다. 다만 맨 밑에 자동 발송 메일 표시가 있습니다. 이를 없애볼게요. 캔버스로 돌아와서요. 노드 구성창 가장 아래 옵션스라고 있습니다. Add 옵션 클릭하시고 Append Added Attribution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토글을 비활성화하면 자동 발송 메시지란 표현은 앞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드 구성을 잘 마무리해서 외부로 나가 볼게요. 좌측 상단 Back to Canvas 클릭하고요. 저장을 하기 전에 Gmail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나죠? 노드의 복제도 알려드릴게요. 한번 카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빈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Ctrl V 붙여넣기 하면 노드가 나타나죠. 방금 구성했던 노드와 동일한 속성의 노드가 복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 삼아 해본 것이고요. 일단 우측 클릭해서 맨 밑에 딜리트로 지울게요. 다시 마지막 노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Rename 선택해 노드명을 간단하게 Gmail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우리의 워크플로우는 완성입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핀으로 고정했던 데이터를 풀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메일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중간에 언핀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Execute Workflow를 클릭해 볼게요. 이상이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면 메일함에 가볼게요. 메뉴에 최종 테스트 메일이 잘 들어왔습니다. 클릭해 보면은 네, 본문 구성도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AI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면서 NLN의 전반적인 기능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이론 설명을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만 잘 이해해도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AI 에이전트 내용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내서 함께 해보시죠. 좌측 패널을 열어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스트에 방금 우리가 구성한 워크플로우가 잘 나타납니다. 다음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Create Workflow 클릭해 새 캔버스를 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 이름부터 수정해 볼게요. 좌측 상단 My Workflow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Practice 2 입력해 볼게요. 태그도 마음대로 넣어 주시고요. 저는 AI 에이전트를 태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텔레그램에 연결해 사용할 건데요. 이유는 텔레그램이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이 가능하고 모바일, PC 버전 모두 사용이 쉽고 NLN 기본 노드도 많이 구성되어 있어 활용도 용이합니다. 트리거 노드 생성을 위해 가운데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우측에 텔레그램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 형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On Message를 선택하겠습니다. 노드 구성 창이 열리고 이제는 익숙한 크레덴셜 관련 파라미터가 바로 보이죠. 드롭다운 내리고 Create New Credential 클릭해서 인증 정보를 생성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인증 정보 생성 시 액세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픈AI의 API 키와 거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안 측면에서 좀 더 우수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함께 발급 진행해 볼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PC 브라우저 텔레그램을 켜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텔레그램 검색하시면 web.telegram.org가 나오고요. 들어가셔서 로그인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계정이 없으시면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 상단에 Search 탭에 Botfather를 검색 후 클릭하거나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브라우저에 Telegram Botfather를 검색해 주세요. 그중 상단에 Launch Botfather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봇 아저씨가 나타나는데 가운데 Start Bot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Botfather와의 채팅창으로 들어가지고
우측 상단의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 채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봇파더는 텔레그램에서 챗봇을 만들어주는 도우미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챗봇은 우리가 NNN으로 AI 에이전트와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 봇파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었는데 그 중에 새로운 챗봇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의 슬래시 뉴 봇을 클릭하거나 이를 채팅창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봇의 이름을 정해달라고 합니다.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진용성 언더바 프랙티스 언더바 2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면은 바로 유저네임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번엔 조건으로 맨 뒤에 bot, bot이라고 붙여달라고 하네요. 저는 간단하게 앞서 입력한 이름에 bot만 붙일게요. 입력했습니다. 이전 생성 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챗봇이 완성된 것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Use this token to access the HTTP API 라고 써있고 뭔가 어려운 문자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바로 복사가 되고 NLN으로 돌아가서 액세스 토큰란에 붙여넣기 후 세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연결이 잘 되었다고 표시되면은 닫기 클릭해서 나가 볼게요. 그리고 잠시 텔레그램 화면으로 돌아가 우리가 만든 챗봇과 채팅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봇파더와 채팅방에서 마지막 메시지에 파란색 링크로 된 봇 이름을 클릭하면은 챗봇과의 채팅방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 스타트 버튼 클릭해서 채팅 시작할게요.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 보내지긴 하지만 답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트리거 노드를 연결해 두었지만 워크플로우를 활성화시키거나 테스트 중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LN이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돌아가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텔레그램 트리거의 경우 테스트에 하나여 액세스 토큰이 연결된 대화창의 마지막 메시지를 바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노드 실행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처럼 우측에 바로 데이터가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이러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효율적인 테스트 운영을 위해 가장 최신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 뿐이죠. 실제로는 온 메시지 트리거이기 때문에 챗봇이 메시지를 수신할 때 실시간으로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지금과 같이 마지막 메시지를 NLN으로 끌고 와 소진한 상태에서 다시 상단 Execute 스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Listening for Test Event라고 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NLN이 준비가 된 거죠. 텔레그램에 돌아가서 다시 안녕하세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워크플로우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챗봇은 껍데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NLN에 돌아가 보면은 이와 같이 트리거 노드의 아웃풋 패널에 방금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챗봇에게 보낸 두 번의 인사말에 대한 무응답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NLN이 데이터 수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는 수신했으나 아직 회신할 수 있는 기능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이유입니다. 아웃풋 데이터를 핀으로 고정하고 백 투 캔버스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클릭해 저장할게요. 트리거 노드 옆에 아웃풋이 1 아이템으로 잘 표시되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서 답변을 하게 만들 건데요. 다만 조금 더 실용성을 가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구글 시트 문서를 함께 공유해 두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이 이름, 가족, 학력 등 사용자에 대한 배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파일 버튼 클릭해서 복제 후 내용은 편하게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제목 그대로 유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아무 배경 없이 우리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면은 사실 이는 챗 GPT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은 AI가 우리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어 정말 퍼스널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글 시트를 워크플로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캔버스로 돌아와서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구글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표시되죠. 그중 구글 시트를 클릭하고 Get Rows in Sheet를 선택하겠습니다. 노드 구성 창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구글이지만 서비스별로 인증 정보는 별도 생성해야 합니다. Create New Credential 클릭하고 지메일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Sign with Google 클릭해서 팝업에서 계정 선택하고 계속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잘 연결되었다고 뜹니다. 닫기 클릭해 나가 보겠습니다. 리소스 파라미터는 문서에서 시트를 활용한다는 의미에 sheet within a document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또한 행별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get rows 그대로 두고요. 다큐멘트는 참조할 문서를 택해야 하는데 클릭해보면은 현재 크리덴셜로 연결된 계정이 소유하거나 공유받는 문서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방금 보았던 유저 데이터 선택하고요. 시트 파라미터는 해당 문서에서 어떤 시트를 활용할지 정하는 것인데 제가 공유드린 문서에서는 컨버세이션 시트입니다. 아래 필터 파라미터는 클릭해보면은 해당 시트에서 데이터 중 특정 컬럼 값이 매칭되는 것만 추릴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올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Combine Filters 또한 필터를 복수로 활용할 때 조건을 구성하는 기능이라 넘어가고 그 외 옵션도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상단에 노드 이름만 Get Data라고 심플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측 아웃풋 패널에 시트의 행수만큼 데이터가 생겨났습니다. 총 7개 아이템이죠. 스키마 뷰로는 대표 한 건만 보이지만 테이블 뷰, 제이슨 뷰에는 모든 아이템의 상세 내용이 보입니다. 백트 캔버스 하고 세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AI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을 때와 유사하게 다음 노드가 받아들이기엔 아웃풋이 너무 많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Aggregate 검색 후 클릭해 보겠습니다. Aggregate 노드는 데이터 중 일부 필드만 발췌해서 아이템별로 분산된 것을 뭉치는 기능을 수행했었죠. 인풋 데이터를 스키마 뷰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의 키만 발췌할게요. 잠시 시트를 보면은 AI가 우리와 소통할 때 참고할 데이터는 모두 메시지 열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돌아와서 인풋 데이터 중에 메시지를 선택해 가운데로 끌고 오겠습니다. Rename 필드로 이름도 바꿔볼게요. 유저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파라미터는 조정 없이 노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패널에 유저를 키로 하고 각 행별 데이터가 취합되어 잘 출력되었습니다. 백트 캔버스 클릭하고 보면 Aggregate 노드 인풋은 7개 아이템이지만 아웃풋은 1개의 아이템으로 잘 표시되었습니다. 세이브 할게요. 드디어 대망의 AI 에이전트가 들어올 차례입니다. 마지막 노드 옆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검색 말고 선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AI를 클릭,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클릭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노드 구성 창입니다. 맨 위에는 파란색으로 예시나 튜토리얼이 필요할지 묻는데 이는 무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Source for Prompt, 유저 메시지, 즉 유저 프롬프트입니다. 이는 보통 AI 에이전트 노드가 챗 트리거 노드와 함께 활용되기 때문에 자동 완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챗 트리거 대신 텔레그램 메시지를 트리거로 하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합니다. 클릭해서 우리가 지정한다는 의미의 Define Below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인풋 패널에서 직접 노드가 아닌 최초 텔레그램 트리거 노드를 펼쳐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시지 하위에 텍스트라는 키로 저희가 작성했던 메시지가 담겨있죠. 이를 끌고 오겠습니다. 익스프레션으로 변경되면서 JSON 키가 표시되고 리절트는 동적으로 value가 표현됩니다. 다음 require specific output format은 AI 에이전트가 아웃풋을 출력할 때 특정 양식을 갖출지 설정하는 것인데 저희는 단순 텔레그램 메시지로 소통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nable Fallback 모델은 선택한 AI 모델과 연결해서
오류 발생을 대비해 추가 모델을 연결해 두는 것인데 이 또한 비활성화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옵션 클릭해서 시스템 메시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위에서 세팅한 유저 프롬프트에 답변을 할 때 배경으로 참고할 시스템 프롬프트를 구성해 볼게요. 동적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익스프레션 탭을 클릭하고 네모 버튼 클릭해서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배포한 구글 스프레드 문서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 시트에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구성해 두었고 이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자동 완성된 내용은 삭제하고 넣어 보겠습니다. 다만 구글 시트에서 복사하면은 텍스트 앞뒤와 큰 따옴표 옆에 추가 큰 따옴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지워주세요. 프롬프트에 몇 가지를 추가하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AI 에이전트에게 노바라는 이름을 주고 제 비서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과 유저 데이터를 동적으로 전달할 건데요. AI 에이전트가 현재 시간을 인지하면은 이를 기준으로 여러 답변을 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익스프레션 탭 설명에 브라켓 안에 구성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함수라고 했었죠. 현재 시간 옆에 브라켓 두 개를 입력하면 뭔가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중 달러 표시 now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인데요. 우측 리설트 탭에 데이터가 동적으로 구현되었죠. 다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바꿀게요. 알파벳 W 바로 뒤에 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리스트가 떠서 함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을 선택하면은 YYYYMMDD라고 날짜 서식이 표현됩니다. Y는 연도, 대문자 M은 월, 소문자 T는 일자죠. 여기 DD 뒤에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하나 넣고 대문자 HH, 콜론, 소문자 MM까지 입력해 시간도 표시하겠습니다. 우측 리설트 탭을 다시 보면은 복잡했던 데이터가 깔끔하게 일자와 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틈틈이 유용하고 쉬운 함수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데이터는 직전 애그리게이트 노드에서 뭉친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인풋 패널에서 유저를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동쪽으로 잘 표시가 되고요. 하단에는 AI 에이전트 연결할 툴의 목록과 각각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는 툴을 연결한 다음 다시 돌아와 설명드리겠습니다. 닫기 클릭해 나가 볼게요. 그리고 노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패널에 바로 오류가 나타나죠.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다 보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접혀있는 에러 디테일을 펴서 전체 내용 복사 후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해결 방안을 알려줍니다. 현재 오류는 우리가 AI 에이전트의 두뇌로 활용할 LLM을 연결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요. 상단의 노드 이름만 우리 비서 이름인 노바로 변경하고 백투 캔버스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AI 에이전트 노드가 나타났네요. 로봇 모양으로 귀엽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노드와 달리 아래 라인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챗 모델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플러스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랭귀지 모델즈라는 패널이 열리죠. 여기서 LLM, 즉 대형 언어 모델 AI를 택할 것입니다. 이게 AI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을 해줄 거고요. 편의를 위해서 맨 밑에 인증 절차를 이미 진행한 오픈 AI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최신 가성비 모델인 GPT 4.1 미니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LLM이 선택되었으니 다시 AI 에이전트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캔버스에 나가지 않고도 연결된 노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창에서 상단에 로봇 모양의 AI 에이전트 노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던 AI 에이전트 노드 구성 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좌측 중앙에 보시면은 애그리게이트 노드의 아이콘도 살짝 보입니다. 클릭하면
해당 노드 구성 창으로 이동하죠. 이처럼 연결된 노드 간의 이동은 간편하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시 오른쪽 로봇 아이콘 클릭해서 AI 에이전트 노드로 이동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류 없이 실행이 되었고 뭔가 내용도 많이 보입니다. 이는 아웃풋 패널에 로그 탭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인데요. AI 에이전트 노드가 실행된 이력이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노드 실행 소요 시간이나 사용한 토큰 수준도 나타나니까 LLM 모델별로 같은 인풋에 대해 아웃풋을 출력하는데 효율성이 어떤지 판단할 때 좋습니다. 참고로 토큰이란 분석, 생성하는 텍스트의 단어 또는 문자 조각으로 API 사용료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정보가 과하니까 좌측의 아웃풋 탭만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AI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백투 캔버스 하고요. AI 에이전트의 두 번째 라인인 메모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측 패널에 여러 선택지가 나타나죠. 여기서 메모리란 AI가 사용자와 진행한 소통을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선 구글 시트 노드로 연결한 유저 데이터는 우리가 사전에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고 AI와 채팅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항시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 노드 메모리는 단기 기억 장치로 사용자와 소통했던 내용 중 최근 것들만 추려서 기억하고 활용합니다. 얼마나 추려서 참고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목록 중에 심플 메모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메모리 구성창이 떴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인 세션 아이디는 같은 대화 흐름으로 인식, 구분하게 해주는 대화 식별자입니다. 설명이 어려운데 채팅방 이름으로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름은 중복될 수 있으니까 고유 숫자 값이나 문자열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이전트 활용의 디폴트는 챗 트리거 노드라서 엄한개 자동 완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클릭해서 Define Below로 지정하겠습니다. 좌측 인풋 패널에서 트리거인 텔레그램 노드를 펼칠게요. 중간에 챗 아이디가 있습니다. 저희 챗봇 대화방의 고유 아이디 값인 거죠. 가운데 키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컨텍스트 윈도우 랭스는 해당 채팅방의 최근 몇 개 대화까지를 참고해서 AI가 답변하면 좋을지 그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1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성이 완료되어서 백투 캔버스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I 에이전트 툴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패널에 옵션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툴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메일, 구글 캘린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지메일입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타나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일반 노드 구성 창과 같은 창이 뜹니다. 메일을 읽어오는 툴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툴의 이름을 getMail로 수정하겠습니다. Gmail은 인증을 이미 했죠. 두 번째 파라미터인 툴 디스크립션은 AI가 해당 툴을 어떻게 활용할지 세팅하는 것인데 기본은 set automatically, 즉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set manually로 바꾸면은 사용자가 AI에게 툴 설명을 별도로 해줄 수 있긴 하지만 복잡한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서 자동 방식으로 두겠습니다. 리소스는 메시지로 하고 오퍼레이션은 get 메뉴로 변경하겠습니다. 최대 읽어오는 메일 수는 5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백투 캔버스 이동해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노드 툴 하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구글 캘린더를 검색할게요. 아이콘을 클릭하고 툴 구성 창이 뜨면은 이름을 먼저 get event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직 연결했던 바가 없으니까 인증 절차 진행해야겠죠?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create new credential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Gmail, 구글 시트와 유사하게 인증 절차 진행하고요. 오히려 더 간단해서 금방 마무리 짓고 세이브 후 닫기 클릭해 나와 보겠습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를 보면은 툴 디스크립션은 동일하게 set automatically로 유지하고 리소스는 이벤트로 두어서 캘린더 내 개별 일정을 활용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은 create 대신에 get 메뉴로 변경하고 일정을 읽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단에 캘린더를 선택하라고 표시되는데요.
본인이 구글 캘린더에서 세팅해둔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보통은 지메일 주소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 노드 툴과 유사하게 읽어올 수 있는 최대 일정 개수를 5개로 제한하겠습니다. 밑에 after는 저희가 작성해 보았던 now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현재가 표시되고 있죠. 과거 일정을 볼 필요 없으니 그대로 두겠습니다. before는 최대 언제까지의 일정을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이고, 저는 week 대신에 month를 입력해서 앞으로 1개월 내 일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조정은 없어서 back to canvas 할게요. 세 번째 구글 시트 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요. 구글 시트 검색 후 아이콘 클릭해 보겠습니다. 툴 구성창에서 상단의 툴 이름을 add data로 바꿔볼게요. 이 툴의 목적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필요시 유저 데이터 시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각 파라미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크리덴셜은 이미 세팅되었고, 툴 디스크립션, 리소스는 변경 필요 없습니다. 오퍼레이션은 append row를 선택해서 행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 다음 워크플로우 실행 때 AI 에이전트가 참고할 수 있겠죠. 다큐멘트로 문서를 선택하고요. 시트는 컨버세이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추가 파라미터가 나타나고요. 매핑 컬럼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Map Automatically, 즉 자동으로 설정 시 오류 발생이 우려되어서 Map Each Column Manually 선택해 수동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Values Send는 구글 시트의 컬럼들이 나타나는데요. Append Row로 컬럼별 추가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워두고 위에 AI 에이전트 아이콘을 클릭해 노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스템 프롬프트 펼쳐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연결된 툴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이를 기반으로 판단해서 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툴의 이름까지 맞춰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글 시트 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세팅이 필요한데요. Add Data 툴의 설명을 보시면 AI는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하다면 연결된 시트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를 추가 시 타임스탬프, 카테고리, 메시지까지 세 가지 데이터를 컬럼에 맞춰 한 행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구글 시트 툴에도 담아보겠습니다. 닫기 클릭 후 하단에 구글 시트 아이콘 클릭해서 툴 세팅 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밸리스트 샌드에 표시된 컬럼별 데이터를 AI가 생성해 주기로 했죠. 여기에도 다시 한번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세 항목 모두 익스프레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브라켓을 2번씩 입력 후 가운데 달러 표시와 from AI 소괄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빨간색으로 오류가 나타납니다. from AI는 AI가 생성해준 또는 AI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함수이고요. 소괄호 안에 해당 데이터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앞서 시스템 프롬프트 내 툴 설명에 명시하고 구글 시트에도 컬럼으로 구성했던 세 가지죠. 큰 따옴표에 넣어 카테고리, 타임스탬프, 메시지를 각각 넣겠습니다. 아직은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AI가 데이터를 생성하면 좌측 인풋 패널 상단 From AI 탭에도 나타납니다. 일단 Back to Canvas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AI 에이전트가 확인 후 필요시 연결된 툴을 활용해 정보 또는 답변을 구성합니다.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트리거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고정되어 있던 데이터를 언핀, 고정 해제하고요. 하단 버튼을 클릭해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메시지 수신 대기 상태가 되겠죠? 텔레그램 창으로 가서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나타나지 않고요. N은 캔버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각 노드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없이 작동은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AI 에이전트 노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아웃풋 패널을 보시면은 필요한 답변이 잘 나왔네요. 그리고 확인 요청만 했기 때문에 추가된 데이터는 없을 텐데
구글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보면은 AI 에이전트가 구글 시트를 선택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에 추가도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NLN 돌아가서요. Back to Canvas 클릭 후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챗봇과의 대화로 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부산이야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NLN으로 들어가 볼게요. 각 노드가 잘 실행되었다고 표시되었고 AI 에이전트 연결 툴 중에 구글 시트에도 활용을 했다는 의미의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AI 에이전트 노드의 아웃풋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할게요. 우측 아웃풋 패널에 답변이 잘 표시되었습니다. 구글 시트도 보겠습니다. 맨 밑에 데이터가 잘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새로 생성된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사용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돌아와서 백투 캔버스 하고요. 이제는 AI 에이전트와의 대화가 캔버스 안에서 맴돌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답변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텔레그램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나타나는 액션 중에 Send a Text Message를 선택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중 위 세 가지는 변경이 필요 없을 듯 하고요. 챗 아이디와 텍스트는 동적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스키마 뷰로 좌측 인풋 패널에서 텔레그램 노드의 데이터를 펼쳐보겠습니다. 챗봇과의 채팅방을 표시하는 챗 하위에 아이디 키를 선택 후 챗 아이디 항목에 끌어와 넣겠습니다. 다음 텔레그램으로 보낼 메시지는 직전 AI 에이전트 노드가 생성해 주었죠. 인풋 패널에서 아웃풋을 중앙 텍스트 항목으로 끌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상 없다고 초록색 표시가 나타나고요. 밑에 reply markup 파라미터는 발송 메시지에 특수 기능을 넣는 것인데 저희는 필요 없어서 none으로 유지하겠습니다. additional fields에 add field를 클릭해 볼게요. append NLN attribution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자동 발송 메시지란 표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토글을 비활성화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노드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간단히 sendTM으로 수정하고 캔버스로 나가 보겠습니다. 세이브 버튼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테스트로 진행하면은 매번 실행을 클릭하는 게 번거로우니 아예 이 워크플로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상단의 세이브 버튼 좌측 inactive 토글을 클릭해 활성화시키고 액티브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챗봇과의 대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뭐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설계한 대로 구글 시트 기반 답변이 잘 나타납니다. 다른 툴도 활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메일 툴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잘 나타났고요. 캘린더 툴 활용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할게요.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잘 나타납니다. 캔버스로 돌아오시면은 상단에 현재 우리가 에디터 탭에 있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Executions 탭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좌측 패널에 워크플로우가 실행되었던 모든 이력이 나타납니다. 액티브 상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오고 간 데이터가 캔버스가 아닌 Executions 탭에 나타납니다. 좌측 패널에서 맨 위에 방금 실행했던 건을 택해서 표시가 되면은 우측 Copy to Editor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실행 이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캔버스로 끌고 올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트리거 노드에 데이터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의 실행 이력을 점검하고 발생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노드를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데이터를 언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구글 시트에 입력해 놓은 정보를 기반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 메일함과 내 캘린더를 상시 살펴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언제든 텔레그램으로 소통할 수가 있어 핸드폰에 텔레그램만 있으면 모바일 비서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더 다양한 툴을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그 경우 AI 에이전트의 시스템 프롬프트만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AI 에이전트와의 소통 방식에 편의성을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신저를 사용할 때 문자 대신 음성으로 소통하기도 하죠. 그래서 챗봇에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경우 음성으로 회신 받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캔버스에서 워크플로우를 비활성화, inactive 상태로 돌리고요. 하단에 Execute Workflow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넘어와서 이번엔 문자가 아닌 음성을 전달해 볼게요. 채팅 입력란 우측에 마이크를 클릭하고 내 이름이 뭐야? 음성을 전달했는데 답변이 없죠. 얘네는 캔버스로 돌아가 볼게요. 보니까 AI 에이전트 노드에 오류가 발생해서 워크플로우가 정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해당 노드를 확인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빨간색 표시가 떴어요. 저희가 트리거 노드에서 유저의 채팅 메시지를 끌어왔었죠. 해당 데이터를 면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브라켓 내부가 점으로 구분되어 있죠. 여기서 점은 뭐뭐의,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해도 무방한데요. 이를 보면은 텔레그램 트리거 노드의 아이템, 그 중에서 제이슨 데이터의 메시지, 또 그 중에서 텍스트를 의미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좌측 인풋 패널에 텔레그램 트리거 노드를 펼쳐보겠습니다. 보니까 텍스트도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음성을 보낼 때 트리거가 출력하는 아웃풋의 구성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캔버스로 나가보겠습니다. 텔레그램 트리거가 받는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문자, 다른 하나는 음성이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워크플로우는 문자를 받는 가정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음성을 받는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텔레그램 트리거 노드 우측을 클릭해서 선 하나를 쭉 빼볼게요. 그러면 노드 선택 패널이 나타나고 if를 검색 후 선택해 보겠습니다. if 노드는 번역 그대로 만약이란 뜻과 같이 경우의 수를 참과 거짓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이후 흐름도 두 갈래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해당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좌측 인풋 패널을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로 전달할 때와 달리 텍스트는 사라지고 보이스 하단에 파일 아이디라는 키가 생겼습니다. 음성을 파일로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를 끌고 올게요. 파일 아이디가 동적으로 추가되었고 조건을 의미하는 a is equal to를 클릭해 바꿔보겠습니다. 문자나 텍스트를 의미하는 스트링에서 exist를 택하겠습니다. 풀어보자면은 만약에 인풋된 JSON 데이터의 메시지 중에서 보이스의 파일 아이디가 exist 하면, 즉 존재하면이라는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다른 컨디션이나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노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우측 아웃풋 패널 중 true 브랜치에 트리거 노드 데이터가 그대로 동일하게 출력되었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true가 된 거죠. 캔버스로 나가보겠습니다. back to canvas. 추가된 if 노드 옆에 true와 false 중 true의 아웃풋이 1 아이템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true 뒤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텔레그램 검색 후 get a file 노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채팅 내 파일을 NLN으로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파일 아이디에만 이전 노드 데이터의 파일 아이디를 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실행시킬게요. 우측 아웃풋 패널에 데이터가 생겨났는데 지금까지 봐온 데이터와는 달리 상단에 바이너리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바이너리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데이터 탭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클릭하면 실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노드 이름만 get audio로 바꾸고 캔버스로 나가보겠습니다. 세이브로 저장도 하겠습니다. 현재 AI 에이전트는 텍스트 형태의 인풋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분석할 때 이상이 없도록 오디오 파일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텍스트 또는 음성 중 어떤 것을 택해서 보내든 AI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항상 텍스트로만 인풋을 받겠죠.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OpenAI 검색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Transcribe a Recording 이란 액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음성을 재구성하는 노드이고요. 이미 인증을 진행했고 리소스는 음성이 되니 오디오가 맞겠죠. 오퍼레이션 또한 음성을 재구성하는 Transcriber Recording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Input Data Field Name은 좌측 인풋 패널에서 나온 바이너리 파일명 그대로를 입력하면 되는데 좌측 패널에 데이터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하단 Add 옵션 클릭하면 Language of the Audio File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음성의 언어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한글을 의미하는 KO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실행해 볼게요.
아웃풋 패널에 텍스트로 우리가 녹음한 말이 잘 표시되었습니다. 백 투 캔버스 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재구성한 아웃풋이 AI 에이전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드를 이어주려고 했는데요. 이미 애그리게이트 노드가 연결되어 있죠. 만약 우리가 그대로 연결해서 데이터가 양갈래로 들어가면 AI 에이전트는 무슨 데이터를 어떤 우선순위로 활용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줄기가 될 수 있게 병합해 주겠습니다. Transcriber Recording 노드 뒤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멀지를 검색 후 선택해 보겠습니다. 멀지는 직역하면 병합이라는 의미고요. 모드 파라미터는 Combine을 선택하고 Combine by는 All Possible Combinations를 클릭해서 가능한 모든 조합을 한 개의 아이템으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ack to Canvas로 나가 볼게요. 중간중간 노드 위치 정리는 해주시고요. Merge Node Input 1은 유저의 메시지를 넣겠습니다. 이는 최초 데이터의 형태가 음성이든 또는 텍스트든 상관없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if 노드의 false 조건, 즉 녹음 파일 아이디가 없는 경우도 input 1에 넣겠습니다. 어차피 매 채팅에서 텍스트 또는 음성 둘 중 하나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풋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aggregate 노드와 AI 에이전트 노드 연결선을 삭제하고 aggregate 노드를 merge node input 2에 넣겠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데이터를 핀으로 고정하고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AI 에이전트 노드와 merge 노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되었으면 AI 에이전트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좌측 인풋 패널 merge 노드 데이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표시됩니다. 현재 가운데 프롬프트, 유저 메시지를 삭제하고 merge 노드에 텍스트를 끌고 오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잘 표시가 되고요. Back to Canvas하고 저장하겠습니다. 트리거 노드 데이터의 고정을 해제하고 워크플로우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돌아가 음성으로 질문해 볼게요. 내 취미가 뭐지? 네, 답변이 잘 나타나고요. 다시 텍스트로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NLN에 돌아가 살펴볼게요. 가운데 상단 익스키션 스텝 클릭하고 마지막 실행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AI 에이전트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opy to Editor 해서 캔버스에 가져갈게요. AI 에이전트 노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유저 메시지가 빨간색이 떴네요. 좌측 인풋 패널에 보니 텍스트가 있긴 한데 메시지에 기속되는 하위 데이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채팅이 메시지가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적 데이터의 키가 변경되어서 AI 에이전트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키를 맞춰주겠습니다. Back to Canvas 하고요. 메시지가 텍스트인 경우 지나가는 if node false line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edit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dit field node 선택할게요. JSON 데이터는 키와 밸류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를 field와 field 값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죠. edit field 노드는 말 그대로 field, 데이터의 키와 밸류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좌측 input 데이터 중 if 노드에 메시지 하단 텍스트를 끌어와 볼게요. 그러면은 필드명이 message.text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메시지와 점을 지우고 텍스트만 남기겠습니다. 이때 음성 메시지의 경로가 통과하는 transcriber recording 그 아웃풋과 필드명이 같아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back to canvas 할게요. 노드 정리 좀 하고 저장도 하겠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노드 입장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완전히 통일되었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고정 해제하고 워크플로우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 후 텔레그램 채팅창으로 이동해 볼게요. 내 취미가 뭐야?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잘 나왔고요. 음성으로도 해볼게요. 내 취미가 뭐야? 네, 답변이 잘 표시가 됩니다. 워크플로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헌데 나는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글자로 회신받는 게 조금 아쉽죠?
AI 에이전트에게 목소리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캔버스로 돌아갈게요. 익스큐션 스텝에 가서 마지막 실행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Copy to Editor 클릭하고요. 현재 캔버스에는 마지막에 음성으로 소통했던 데이터가 들어왔죠. 이제 AI 에이전트와 텔레그램 메시지 발송 노드 사이에 음성 답변 생성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스위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스위치 노드는 if 노드와 유사합니다. 다만 참과 거짓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면 세 갈래 이상 분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조건에서는 텍스트냐 혹은 음성이냐만 따지면 돼서 두 갈래면 충분하지만 다양한 노드를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중 모드는 클릭해보면 두 가지인데 익스프레션으로 할 경우 코딩이 필요해서 그대로 루즈로 두겠습니다. 라우팅 루즈는 분기 처리할 조건을 의미합니다. 라우트가 직역하면 노선이죠. 첫 번째 라우트는 메시지가 텍스트일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메시지가 텍스트란 말은 텔레그램 트리거 노드에 음성 파일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좌측 인풋 패널에서 트리거 노드의 데이터를 펼치고 보이스에 파일 아이디를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스트링에서 does not exist로 바꾸겠습니다. 밑에 rename output 해서 아웃풋명을 텍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add routing rules 클릭해서 다시 한번 voice에 파일 아이디를 끌고 오되 이번에는 스트링에서 exist를 클릭해 존재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 또한 rename output 해서 아웃풋명을 voice로 바꾸겠습니다. 타입의 전환은 필요가 없어 하단 convert types where required 토글은 비활성화 상태 그대로 둘게요. 옵션도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바로 노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웃풋에 보이스 탭에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Back to Canvas 해볼게요. 저장하고요. 스위치 노드 옆에 두 가지 라우트가 생겼습니다. 문자에는 문자로 답할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라우트가 텔레그램 메시지 발송 노드와 연결된 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래 보이스 라우트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Open AI 검색 후 Generate Audio를 선택할게요. 이 노드는 말 그대로 오디오를 생성하는 노드입니다. 다른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HD 붙은 게 품질이 더 좋고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말은 둘 다 똑같이 어색해요. 그냥 저렴한 TTS-1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인풋엔 스위치 노드에서 출력한 아웃풋을 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는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서의 이름으로 했던 노바로 하겠습니다. 노드를 실행해 볼게요. 우측 아웃풋 패널에 바이너리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파일이기 때문에 다음 텔레그램 노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파일을 올리는 것으로 해야겠죠? Back to Canvas 하고 바로 플러스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검색하고요. 액션으로는 Send an Audio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중 구성이 필요한 chat id 값은 최초 트리거 노드에 나타나죠. 좌측 인풋 패널을 스키마 뷰로 해서 트리거 노드 데이터를 펼치고 chat 하위에 id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이너리 파일 파라미터 토글을 활성화해 주고요. 좌측 인풋 패널을 다시 바이너리로 할게요. 파일명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input binary field 파라미터 값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외 나머지는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노드의 이름을 send audio로 변경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우측 아웃풋이 잘 나타났는데 텔레그램 채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디오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생해 볼게요. 진용성님의 취미는 N8N 워크플로우 구축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AI 에이전트가 목소리까지 갖추었습니다. NLN 돌아가서 Back to Canvas 클릭하고요. 핀으로 고정된 트리거 데이터 해제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텔레그램에 가서 텍스트와 음성으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알려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잘 표시되었죠? 음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취미가 뭐지? 음성으로 잘 답변을 주었습니다. 재생해 볼게요. 진용성님의 취미는 N8N 워크플로우 구축입니다. 음성 답변 테스트도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더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내용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캔버스에 남겨볼게요. 좌측 상단 공백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티키 노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 내에서 포스트잇처럼 메모 가능한 노트가 나타나고요. 내용의 입력과 수정, 크기 조절, 색깔 변경도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 후 간단하게 두 개 샵 뒤에 나의 첫 AI 에이전트 라고 쓰고 크기도 넓혀보고요. 우측 상단의 작은 버튼으로 색상도 바꿔볼게요. 여러가지 색상 옵션이 있죠. 그리고 나서 세이브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N에 기본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AI 자동화 워크플로우와 AI 에이전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고 조금 더 다채롭게 노드를 활용하면서 본인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시면 AI와 N에 다루는 실력은 훨씬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N이 활용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채널에 올릴 거고요. 더불어 가능하면은 올해 안에 N에 중국 영상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콘텐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이상으로 진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